한 양봉장에서 벌통을 30통 이상 못 키우게 돼요. 30통. 30통이 얼마나? 그러게요. 규모가 어느 정도? 제 거보다 작아요. 근데 30통으로 1톤을 뜬대요. 한국은 그 1톤 정도 뛰려면 200통 넘게 해야 돼요. 작년에도 사과 금과라고 해서 사과 엄청 비싸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과일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뭐였었냐면 이분들이 을 다 키웠다는 거였어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희 테마버스 이번 테마는 농축 산업인데요. 게스트로 양봉 유튜버 푸흥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양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푸흥TV 김국현이라고 하는데 사실 농축 세계의 푸흥과 현실 세계의 김국현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농업 경영인 김국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양봉이라는 걸 좀 미디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푸흥TV의 김국현. 본캐가 농업인이다. 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 소개 멘트부터 벌써 이 양봉업에 대한 애정이 되게 듬뿍 담겨 있는 멘트였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양봉업이랑 유튜브랑 그렇게 썩 잘 맞는 조합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성공했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시게 된 건지 유튜브를 왜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보다 이전에 유튜브를 하시는 선배님들은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기술 위주의 양봉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매체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 대한민국에 잠재적으로 한 통만 키우는 사람들까지 양봉업자라고 친다면 한 3만 명 정도의 양봉인이 있을 거다라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런 문구를 보고 네. 그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양봉 기술을 올리면 양봉인이 다 본다고 해도 3만 조회수가 끝이겠죠. 최대 조회수가 네. 3만이라는 네. 거죠?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좀 벌의 생리나 이런 부분으로 좀 풀어보자. 그리고 많이 벌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주제 방향은 그렇게 잡았고요. 사실 꿀값이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한 20년 전이랑 지금 꿀값이랑 아, 그래요? 거의 그래요? 차이 20년 없어요. 동안요? 네. 아. 그래서 꿀이라는 결과물로만 돈을 벌어가지고는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꿀이라는 결과로 가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유튜브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만한 돈을 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그 왜 옛날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네. 그 말벌 아저씨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말벌 잡아서 혼내주는 영상 자체가 뭔가 악당을 잡아서 혼내주는 히어로의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채널 명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뭐 양봉 전문가 TV 이런 거였으면 눌러보지도 않았을 텐데 푸흥이니까 뭐지? 이러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푸흥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김국현이라는 본명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김국현 TV. 아, 100만 안 됐겠다. 김국현 TV도 아니고 그냥 김국현이었어요. 오히려 좀 간지나는 것 아, 같아요. 그런가? 그냥 김국현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 영상을 테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말벌 잡는 영상을 잠깐 올렸었는데 네. 알고리즘을 타는 바람에 첫 영상부터 막 엄청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한테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리크가? 이거 네가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뭘로 하지 하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네. 태국어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또 태국어 이름이 풍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이름을 하자 해가지고 네, 처음에 풍이라고 했는데 풍이라고 하니까 폰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막 쓸 때. 깨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늘렸습니다. 풍. 그래서 네. 늘려구나.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 생활만 해보면서 자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양봉업을 도시가 아닌 곳에서 하는 그 경험?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시골 생활이랄까요? 그런 네. 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도시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벌에 대한 거나 뭐 농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이나 좀 도시에 가면 어지럽거나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여기도 지금 약간 진짜 살짝 어지럽긴 한데 마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네. 네. 항상 저는 농업하는 그 공간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서 더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빨리 지금 기차 타고 내려가고 싶으시겠네요. 이거 빨리 부탁 끝내요. 그럼 내려가셔서도 고향이고 마음이 편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양봉업을 하시다 보면 또 분명히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양봉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몸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든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름은 너무 덥잖아요. 한낮에는 거의 일을 못 할 정도로 덥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감안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 사실 힘든 축에도 못 끼고요. 환경이 안 도와줄 때 정신적으로 제일 힘듭니다. 네. 뭔가 이거는 저희가 한 40%를 해놓으면 60%는 환경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기후가 요즘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꿀이 많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벌들이 막 죽어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양봉업이랑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꿀 파는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예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네. 소도 키워보고 싶고 염소도 키우고 싶고 이런 좀 동물들을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네. 제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하고 있고. 저 푸우님이 하시는 소 키우는 영상 보고 싶긴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소도 한 20년을 살아요. 그렇다고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 놓고 얘를 도축하는 것도 웃긴 거고. 확실히 그 농축 산업이라는 게 한 번 발을 들여놨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네. 보네요.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테마인 농축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명의 시작 농축산업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농축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동물이나 식물 이런 생명체를 키워내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가끔 다큐를 보면 이렇게 아이고 누렁아 뭐 하면서 이렇게 황소와 교감하시는 그런 농부분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꿀벌들은 이게 교감이 되나 싶어갖고 좀 궁금했어요. 꿀벌은 교감이란 개념은 잘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막 꿀벌들한테 말도 하고 맞아요.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고 동물이랑은 좀 달라요. 대신 주인이 어떻게 얘들을 다루냐에 따라서 좀 사나워지거나 좀 순해지거나 이런 건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네. 벌을 볼 때 막 그냥 꺼내가지고 막 흔들고 막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뭔가 사나워져요. 꿀이 많을 때는 벌들이 좀 순해져요. 네. 역시 곡간이 가득 배가 차면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도 똑같잖아요. 지갑이 빵빵하면 맞아요. 뭐 여유로운 친구들 밥도 사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꿀이 많이 들어오는 한 5월 달 이때는 저희가 그냥 벌 그냥 꺼내서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봐도 벌들이 크게 반응이 없는데 지금 딱 꿀이 없는 네. 무밀기라고 하거든요. 네. 8월, 9월 이때 잘못 건드리면 진짜 벌집 됩니다. 네. 푸우님 영상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해외에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좀 외국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러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진짜 외국의 꿀이랑 우리나라 꿀이랑 맛이 많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꿀맛이 다릅니다. 네, 사실 똑같은 그 뭐 아카시아 꿀이다. 아카시아는 좀 맛에 그 변화가 없는 편인데 네. 아카시아 필 때는 다른 꽃들이 잘 안 펴요. 네, 그래서 아카시아 맛은 거의 일정한 편인데 나머지 이제 야생화나 밤꿀이나 뭐 이런 꿀들은 지역마다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꿀 팔면 올해 야생화랑 작년 야생화랑 맛이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개화가 언제 됐는지 꿀이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로 되면 해외에서 피는 꽃이나 뭐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맛도 확연히 차이가 아니 납니다. 해외에서 꿀은 그 어떤 꿀들이 이제 있어요? 가장 유명한 뉴질랜드 마누카 꿀이 있고요. 그럼 뭘 먹는 거예요? 마누카 꿀을? 마누카라는 꽃이 있어요. 그 그- 뉴질랜드에서만 거의 자생하는 자생꽃입니다. 네팔에 가면 이제 석청이라고 해서 돌에 달린 자연 꿀들 있죠. 그런 것만 채취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환각 성분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꿀도 있어요? 한국에서만 좀 많이 채밀하는 꿀이 밤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이것도 해외에서 이건 밤꿀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항상 주장하거나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한국은 너무 아카시아 시장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아카시아 꿀만 놓고 봤을 때 네. 헝가리 아카시아 꿀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으로. 한국 꿀은 별로 안 유명하고 저는 경쟁력이 오히려 밤꿀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마누카도 그 뉴질랜드에서만 자생하는 꽃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한다 해서 유명해졌다시피 밤도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되게 진짜. 좋은 지점을 집어주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자예요. 그럼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맛에 영향을 주는 게 뭔가 토종 벌이냐 해외 벌이냐 이 종자의 차이도 있나?
있습니다. 이 평생을 이제 한국에 살아온 벌이라서 토종벌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아시아 재래종이라고 해서 네.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동남아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토종벌은 크기가 작아요. 벌이 작다 보니까 작은 꽃에도 들어가서 꿀을 먹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서양벌들은 몸집이 크다 보니 작은 꽃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 차이도 있고 그 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효소의 차이도 조금씩 있겠죠. 뭐가 더 맛있어요? 많이 먹는 입장에서 토종꿀이 딱 먹어도 이거 고급이다라고 느끼지만 다른 분들은 양봉꿀이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날씨, 기후라는 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결국 네. 이 양봉업이라는 것도 벌들을 통해서 이제 상품까지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 경험해보신 바로는? 날씨의 영향을 진짜 제일 많이 받죠. 벌들이 이제 산란을 잘 하고 이제 잘 키울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게 너무 높으면 벌들도 물을 길어 와서 주변에 묻혀서 식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노동력 소모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벌들도 많이 상하고 네. 벌들은 계속 산란을 해서 태어나고 하루에 몇백 마리씩 죽고 이걸 반복을 하는데 태어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날씨가 변하면 네. 확실히 악영향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 요즘에는 또 뉴스만 틀어도 여름에는 뭐 몇 년 만에 무더위다, 그럼 겨울에는 몇 년 만에 추위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태풍도 많아지고 막 가뭄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이나 축산업 피해 규모가 있을까?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지난 30년 동안 3조 8천억 달러 정도의 농작물과 가축 생산이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3조 8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까 전 세계의 농업 GDP의 5% 정도가 이때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쌀을 생산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많이들 상상은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되게 파급력이 크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네. 예를 어떤 들어서 가뭄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작동을 못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파나마 운하가 지어질 때 이게 지으려고 땅을 팔려고 보니까 바닥이 돌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19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뭘로 이걸 깨겠어? 운하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산 위에다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가 구간마다 물을 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에 물이 이 정도 담겨져 있고 물이 이 정도 담겨져 있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수문을 열면 수면이 맞춰지죠. 네네네네. 수문을 열기 전에 아래쪽에다가 배를 놔둬요. 아. 그리고 수문을 열어. 배가 올라가죠. 우와, 진짜 똑똑하다. 전기 없이 이걸 가능하고. 수압 엘리베이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물을 누가 올려줘야 돼. 그 꼭대기에 호수가 하나가 있어. 그 호수가 빗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 그 호수에서 빗물로 1년 동안 쓸만한 물을 다 채워놓고 그다음에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물을 이용해서 계속 수압 조절을 하면서 이제 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가뭄이 생긴다. 여기 물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하 자체가 그게 안 돼.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운하를 통해서 이제 거친다고 치면은 그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네요. 전 가뭄이 유통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그게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돼서 이제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지금 뭐 푸흥님 말씀이나 기자님 말씀이나 들어보면 역시 기후 변화는 안 좋은 거, 무조건 안 좋은 소식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이 와인을 위한 포도를 생산하기 상당히 적합한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 순위권에 있는 와인들 보면 대부분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었다면 요즘 보면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미국산 와인 추천하시는 것도 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경작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었는데 키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마트에서 뭐 제스프리 키위 같은 거 되게 맛있죠. 네. 그 제스프리 키위가 제주도에서 전량 생산돼요. 그래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했었던 작물이 우리나라에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된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바뀌었어. 변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대부분은 안 좋은 소식들이겠지만 곳곳에 이게 기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러면 양봉업에서도 아까 뭐 야생화 뭐 이런 아카시아, 밤 이렇게 꽃별로 맛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단가가 높은 꽃이 더 잘 자라게 됐다 이런 건 없나요? 마누카를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마누카 못 키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마누카를 반출하는 게 아마 안 될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문익점처럼 네. 그렇게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다양한 꽃들이 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제일 문제는 높은 온도 때문에 벌들이 적응을 못하고 지쳐버리네. 있다는 점. 그러니까 꽃이 아무리 펴도 벌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수확해서 가치로 치환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뭐 아인슈타인도 옛날에 뭐 비슷한 말 남겼다 그러고 왜 막 인류가 멸종할 거다 벌이 없으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었는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인들의 90%의 식량을 담당하는 100대 작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0대 작물 가운데 70%를 꿀벌이 수분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꿀벌이 줄어들게 되면 그 작물들의 생육 자체가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사람의 식단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꿀벌이 수분을 해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사람만 먹는 건 아니겠죠. 꿀벌을 수분 매개체로 하는 필수적인 식물이 알팔파라고 하는 게 있고 뭐 클로버라고 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가축이 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꿀벌이 사라져서 알팔파가 사라지고 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들까지 줄어들게 되는. 그 이제 파괴적이고 그 연쇄적인 현상들이 꿀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이제 꿀벌이 인류가 먹는 어떤 음식의 70%를 수분하다 보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이제 식량 전쟁도 날 수 있고 식량난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슬로건 자체는 프랑스 양봉업자들이 아마 한 80에서 100년 전에 정부에 데모할 때 썼던 그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팩트 체크가 되는구나. 다행입니다. 네. 어우, 제가 틀린 말을 할 뻔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근데 지구는 멸망하지 않겠죠. 네, 인류가 멸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글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좀 너무 오만한 생각을 한다. 네. 꿀벌이 역사가 한 3억 년 정도 됐다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인류 역사는 그거에 비해 정말 그쵸. 정말 되게 작거든요. 짧죠. 네. 꿀벌은 제가 봤을 때는 개체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간 적응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인간들이 에너지를 너무 뺏쓰다 보니 벌들도 지금 적응하는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꿀벌들은 개체수가 적어지더라도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인류가 먼저 멸망할 거라고 보고 저도 되게 지금 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네. 느낌이 전 속으로 지금 오만한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들 그러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너나 걱정이 결국 이 꿀벌이라는 게 이 지구 생태계 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런 꿀벌들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켜줘야 할 존재다라는 시선도 갖고 계신지. 지켜줘야 하는 존재도 맞지만 사실 오히려 저는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꿀벌님들의 제가 또 오만한 생각을.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꿀벌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양봉 업계는 업계라는 게 자본이 굴러가는 시장이잖아요. 자본적인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노력을 잘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뉴질랜드가 이제 산업적으로 양봉이 가장 발달한 나라고, 유럽은 좀 문화적인 양봉이 발달한 나라고요. 근데 가보면 한 양봉장에서 벌통을 30통 이상 못 키우게 해요. 이게 30통. 30통이 얼마나 그러게요. 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 제 거보다 작아요. 한국은 벌이 엄청 많아요. 양봉장마다 많아요. 그러니까 한 200군 정도 하면 이제 양봉업자다라고 하는데 뉴질랜드는 30통 이상 키우면 주변에서 신고 들어가고 농림부에서 나와서 제재를 뭔가 하거든요. 그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규제한 내용이 있어요. 꿀벌들을 이제 한정된 밀원이라는 건 이제 벌들이 꿀을 채밀할 수 있는 꽃들을 말하거든요. 꽃이나 나무를 말하는데 한정된 밀원에 밀어넣지 말라는 의미예요. 벌들을 경쟁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꿀벌 복지에 야, 꿀벌 유의를 복지. 가하지 마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수확량이 그러니까 네, 양이 그렇게 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30통으로 1톤을 뜬대요. 한국은 그 1톤 정도 뛰려면 한 200통 넘게 해야 돼요. 200통. 네.
근데 미로는 한정돼 있단 말이죠. 네. 한 벌이 나가서 한 꽃에 앉았잖아요. 네. 그럼 그 꽃에는 다른 벌이 안 붙어요, 잘. 그 페로몬 냄새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벌들이 이 조그마한 파이를 몇백 통 벌들이, 몇천 통 벌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도 적어지고 벌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근데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에서 그걸 막다 보니까 양봉업자한테도 수익화가 제대로 될 정도의 꿀이 나오고 벌들도 제대로 크고 하는 그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마누카 꿀이 유명한 게 전 그냥 마누카의 어떤 특정한 맛이 맛있어서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서 그런 상품화가 잘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도 가서 느꼈던 게 정부 차원에서 그 마누카 꿀이라는 거를 브랜딩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마누카 꿀을 세계적으로 브랜딩해줄 테니 너희는 우리가 하라는 거 제대로 지켜줘. 이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양봉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셋도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는 이제 좀 진짜 산업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거기는 정말 공존하는 관계로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양봉업자라는 거에 자부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 양봉이라고 해서 도심에서 벌을 키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푸흥님 영상처럼 시골에서 숲 많은 꽃 많이 필 곳에서 이제 양봉을 한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서 어떻게 양봉을 하지 싶어갖고 이 환경이 벌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도시 양봉은 이제 좀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지금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유럽은 문화적인 양봉이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의 인식도 내가 어떤 생태계 일원으로 좀 이렇게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양봉을 좀 해서 벌들을 많이 키워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보면 도시 양봉하는 곳 주변에서는 마당에 꽃을 심는다든지 도시 양봉하는 곳을 지도처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투어도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온도나 기후나 이런 거는 사실 도시에서 사는 것도 벌들한테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근데 벌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밤일을 해야 돼요. 근데 빛이 많잖아요, 도심지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차에 많이 치워 죽습니다. 네. 벌이 차에 그래요? 치워줘요? 네. 지금 같은 무밀기에는 네네. 주변에 꽃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쓰레기통에 있는 음료수통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데 오만한 생각이지만 도시양봉이 이제 활성화돼서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벌집 하나 그거 민원 엄청 들어와요.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누가 여기서 벌 키우냐고.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직장인으로서 다른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좀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도시양봉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꿀을 판매해서 돈을 번다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ESG 경영해요 보여주기식의 도시양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양봉업자들이 가서 관리해주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구조는 있는데 지금 그 도시양봉 꿀을 판매는 되고 있지만 그게 판매가 엄청 붐이 일어서 그걸로 수익화하기는 좀 힘든 상황. 그럼 이게 산업적으로 완성형은 아니고 네. 아직은 좀 마케팅의 일환처럼 쓰이고 있는 네.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좀 아쉽네요. 네. 기후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요새 또 뜨는 게 스마트팜, 네. 막 기술을 이용해서 농축 산업에 좀 접목시켜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자꾸 오만한 생각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인간의 기술로 되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더 많은 꿀들을 뽑아내는 그런 거가 양봉업에서도 가능한가 좀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 푸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전기 밀도 안 쓰시고 이 전통 방식의 그 밀도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통 장인 정신 이런 거를 좀 가치관으로 갖고 계시나 싶었어요. 아예 없진 않은데 그런 느낌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벌한테 적용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전기나 신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벌들은 곤충이다 보니까 페로몬도 쓰고 더듬이도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호 체계나 아니면 전기에 조금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기 가온이라 해서 전기 장판을 깔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겨울철에. 그렇게 한 벌들이 그 해에는 잘 크고 다음 해 좀 폭삭 내려앉는 경우들을 저는 몇 번 봤어요.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네, 좀 그런 저는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제일 얘들 또 자연에 살던 애들이고 제일 자연적인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접목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이 더 공존하기 편하다라는 개념을 그러면 혹시 뭐 눈여겨보고 계신 기술이 있으세요? 온습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진드기가 아, 엄청 번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벌이 제일 천적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말벌보다 진드기가 그래요? 천적입니다. 얘들을 제때 못 잡아주면 벌 자체가 전체 세력이 무너지거든요. 날개 불구로 태어나고 기형아로 태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양봉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진드기 방제거든요. 근데 당장 어제 기사가 뜬 게 진흥청이랑 강원대학교 연구팀이랑 네. 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소비장을 들어서 네. 사진을 보여주면 98% 정도의 확률로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약재를 얼마나 그걸 식별하는 거예요? 네, 사진만 처방해야 보고? 되는지 네, 우와. 그거를 구분해주는 장비를 발견했다거든요. 찍어서 5초 만에 그냥 진단을 딱 내려주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오만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 되면 될수록 뭐 그러니까 한 명이 뭐 50통의 벌집을 볼 수 있었으면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뭐 100통, 150통 뭐 생산성도 늘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생산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느껴서 뭐 요즘에는 왜 막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 네. 축산업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술이 좋아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프리미엄 과일을 유통하는 분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아마 그 사과 금과라고 해갖고 사과 엄청 비싸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과일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과수원 하시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당연히 연세가 드셨으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는 돼요. 네. 근데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뭐였었냐면 이분들이 자식을 다 키웠다는 거였어요. 자식을 키울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힘들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많이 지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다 보내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생산량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줄어들고 있다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이런 분들이 동일한 노동력을 들여서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기술이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다른 거에도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라면 스마트팜에서 나온 수확물보다는 여전히 일반 농경지에서 나오는 뭐 농산물이나 아니면 축산물들이 많겠다 싶은데 네. 이런 거 자료도 있나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스마트팜으로 생산되는 물량이 상당히 적죠. 얼마 전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기준으로 그걸 정리를 했는데 네. 스마트 온실 기술 도입률이 우리나라에서 16% 정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건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싶은 거고 아직까지는 기존 전통적인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게 더 많은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도입률은 낮은 것 같긴 그래요?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의 경우에는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률이 2023년 기준으로 거의 27%가 된다고 하고 유럽 연합에서는 뭐 다양한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쪽도 도입률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GPS 기술을 도입한 게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GPS 네. 기술을 도입했고 독일도 한 79%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도입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올해 1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2029년까지 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온실 도입률을 35%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네네. 이제 많이 도입돼야죠. 근데 그러면 미래의 스마트팜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발전하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한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미래에는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도입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도입될 수도 있고 IoT 도입될 수도 있고 다 될 것 같긴 한데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럼 그 돈을 누가 투자할 건데의 문제점이 남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성과 수익률이 나온다고 상상이 돼야 이 돈을 투자하려고 할 텐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 소농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거기다 자본을 투자하겠냐고. 유인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이제 국가의 영역으로 남은 것 같아요.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진짜 그 땅부터 사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좀 있나요?
땅을 구매할 때 네. 이자율을 좀 낮게 해서 저리로. 돈을 융자해준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농협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농지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도시에 있는데 땅 놀고 있는 땅이 있어. 그럼 농지은행에 이걸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그 농사를 지을 분이랑 연계해줘가지고 그분은 농지은행으로 돈을 넣고요. 농지은행에서는 수수료 일정 부분 떼고 그분한테 임대업 네. 같은 거네요. 네. 토지 임대. 네. 신기하다. 그렇게 하는 구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수립된 1차 스마트 농업 육성 기본 계획 거기에도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금융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융자 혹은 보증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전용 모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게 약 2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 산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좀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네요. 확실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농업, 축산업이 뭔가 다른 산업들의 기반이 된다라는 걸 그럼요. 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계속 살아 있는가 보네요. 네, 과일도 그렇고 뭐 채소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고 국내에서 소비가 잘 일어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불금 형태를 좀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규제를 많이 주는 거죠. 사실 한국의 농촌들을 가보면 정말 쓰레기도 많고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곳이 많아요. 아, 막 그래요? 주변 보면 되게 더럽고 농기계 고장나면 그냥 박아놓고 막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스위스 사례를 좀 보니까 스위스는 되게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직불금으로 그분들의 1년 수익이 한 70% 충당돼요. 아, 그래요? 1억을 벌면 7천만 원이 정부 직불금인데 대신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방목을 무조건 해야 돼요. 소를.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 경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관광업까지 그럼 연결이 되는 관광업이 거네요. 활성화되고 네. 그 관광업으로 활성화된 돈을 다시 농민들한테 직불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장 일본 사례만 봐도 일본도 직불금을 꽤 많이 주는 편이에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농사에 뛰어들면 그러면 일본은 지역마다 축제도 많고 그런 데서 활성화되는 돈을 또 직불금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나 이런 좀 유기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되게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네요. 네. 꿀 팔 때만 근데 하루에 막 18만 명씩 들어요. 근데 꿀이 막 1,000개밖에 없어요. 근데 꿀을 막 살려면 진짜 막 거기서 밤을 새고 우리는 먹는 거를 문화를 먹는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잘 팔리는 과자를 1위부터 10위까지 뽑았을 때 다 시우대리보다 형입니다.